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약 7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행수지 적자폭도 꺼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여행수지 적자는 약 32억 달러로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에 17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던 반면 약 500만 명의 한국인이 해외로 떠났기 때문인데요. 달리 말하면 국내 관광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에는 왜 볼거리가 부족할까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에서 300억 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확보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이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아 사업을 아예 포기해야 될까봐 사업 예산 규모를 작게 잡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미술관을 건립할 때도 전 세계인들이 관광 올 만큼 큰 규모의 볼거리를 조성하기보다는 중소규모의 사업만 추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재정 건전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와 두바이의 관광 흑자를 이끌고 있는 파리의 에펠탑,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같은 세계적인 볼거리들은 과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카세트 테이프하고 워크맨 옛날 얘기 쭉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음악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 방송 중에 보니까 아까 반응 얘기하셨는데 지난 방송 중에 보니까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미니와 문자로 CD와 MD 미니 디스크 플레이.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세상에 아직도 MD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뭐 카세트 테이프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얘기하지만 CD 얘기하시고 또 MD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컴팩트 디스크 즉 CD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네. 참고로 CD는 음악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꾼 기술로 평가받는 동시에 지난 2007년에 영국의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지가 선정했던 세상을 바꾼 101가지 발명품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CD로 참 음악 많이 들었던 세대인데 근데 CD는 누가 처음 만들었나요? CD를 처음 만든 건 필립스 소니입니다. 카세트 테이프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필립스가 카세트 테이프를 처음 만들었고 소니가 필립스의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한 녹음기와 재생기를 만들면서 즉 이 필립스와 소니 두 회사가 손을 잡으면서 카세트 테이프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CD는 카세트 테이프와 달리 이 두 회사가 처음부터 함께 만든 발명품이에요. 함께요? 처음에는 필립스와 소니 각자가 독자적인 디지털 녹음 기술과 저장 장치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979년에 두 회사가 전격적으로 손을 잡고 공동 개발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CD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필립스 같은 경우는 컴팩트 카세트라는 이름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카세트 테이프를 처음 만들 때 당시에 이건 음악을 듣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개인이 보다 쉽게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내놓고 난 다음부터 곧바로 필립스의 연구진들은 카세트 테이프가 아닌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최적화된 저장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술 개발에 몰두를 했고 직경 11.5cm 크기의 레이저 디스크를 만들고 이를 컴팩트 디스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컴팩트 카세트라고 이름 붙였듯이 레이저 디스크를 컴팩트 디스크라고 이름 붙이는 기술을 내놨고요. 또 소니 같은 경우는 1976년에 소니 연구소의 개발팀이 LP 레코드와 같은 이 LP 레코드 크기, 그러니까 직경 30cm의 음악용 레이저 디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는
PCM 레코더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녹음 기기를 만들고 이 기기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녹음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CD가 컴팩트 디스크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근데 필립스가 레이저 디스크의 이름을 컴팩트 디스크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 CD, 컴팩트 디스크, 카세트 테이프 이거 좀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CD라는 이름은 사실 필립스가 만든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 컴팩트 디스크의 줄임말 CD를 그대로 쓴 거고 예.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의 대부분은 소니가 만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는 컴팩트 카세트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필립스가 다 만든 거고 예. 소니가 한 건 녹음기와 재생기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번에 CD 같은 경우는 아예 CD를 만드는 기술 자체를 함께 개발했고 그 CD라는 이름은 필립스가 만든 컴팩트 디스크를 줄임말을 그대로 썼고 반대로 그 안에 기술은 소니가 만든 기술을 다 대부분 채택을 하는 방식으로 와서 CD는 필립스와 소니가 함께 발명한 공동 발명품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레이저 디스크는 또 뭐예요? 레이저 디스크가 CD예요. 그게 CD다. 알겠습니다. 컴팩트 디스크의 줄임말이 CD죠. 네. 네. 근데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여기에도 그 두 회사 간에 엄청난 기싸움이 숨어 있더라고요. CD 개발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CD는 필립스가 먼저 소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을 해요. 자신들이 만든 컴팩트 디스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도 디지털 녹음 기술과 저장 기술이 있지 않느냐. 예. 어떻소? 함께 해보지 않겠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그리고 소니가 좋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둘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착수해요. 하지만 소니와 필립스 두 회사 모두 이 새로운 기술이 향후의 음반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시장 그리고 막대한 부를 창출할 돈이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누가 주도권을 질 거냐를 놓고 정말 치열한 기싸움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예. 1979년 9월부터 1980년 6월까지 소니와 필립스의 엔지니어들은 도쿄와 아인트호벤을 오가면서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주 그리고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CD의 크기 문제였어요. 예. 소니는 CD의 크기를 직경 12cm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필립스는 자신들이 이미 개발해놓은 포맷 그러니까 11.5cm를 고집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서로 정말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지만 서로 물러서지 않는 바람에 팽선을 달리고 CD 개발이 자초될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아니 소니는 12cm, 필립스는 11.5cm 차이라고 해봐야 0.5cm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얼굴 붉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CD를 하냐 마냐, CD 사업을 공동 개발을 하냐 마냐 할 정도의 문제가 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했던 문제가 됐던 게 필립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고 소니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실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문제였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필립스 입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필립스는 이미 자신들이 개발해 놓았던 14비트 방식을 소니가 고집했던 16비트 방식으로 양보를 했어요. 근데 14비트 녹음 방식은 사실 필립스가 본인들이 개발했지만 소니가 갖고 있는 16비트 녹음 기술이 더 좋은 기술이거든요. 예. 최적의 음질을 뭐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16비트로 양보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크기까지 바꾸라 그러니까 근데 필립스 같은 경우는 컴팩트 디스크라는 이름에 대한 애착과 크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16비트까지 양보했는데 크기까지 바꿔주면 이건 소니가 모든 기술과 영광을 독식하겠다는 거 아니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우리 자존심 문제다. 이렇게 나서게 됐고 반대로 소니 입장에서는 이 0.5cm라는 작은 차이가 CD의 향후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근데 필립스가 저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실패가 뻔히 보이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죠. 아니 0.5cm가 뭐 CD의 성패를 가릴 정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CD 한 장에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 좀 더 녹음 시간이 길어지나 보죠. 필립스가 만든 11.5cm를 고집하게 되면 녹음 시간이 필립스가 애초에 설정해놨던 60분이 최대치예요. 근데 하지만 소니의 오가 누리오 부사장은 새로운 레이저 디스크 CD는 무조건 녹음 시간이 74분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까 소니 엔지니어들에게도 자기의 주장, 즉 74분, 12cm를 관철시키라고 계속 압박합니다. 아니 뭐 70분이면 70분이고 80분이면 80분이고 74분 이상은 또 뭐예요? 74분. 이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합창의 연주 시간이 짧으면
66분, 예. 길면 74에서 76분까지 가거든요. 아. 근데 이 베토벤 네 합창, 그러니까 교향곡 9번이 한 CD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노가 오리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군요. 오간 오리오의 생각이었고 이게 사실 소니와 오간 오리오 부회장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 소니 베타맥스 비디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CD에서 갑자기 비디오 얘기 나오고 비디오 테이프 얘기 나오니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예. 이때 이제 굉장히 뼈아픈 경험을 소니가 했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70년대 소니가 베타맥스라는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를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화질도 좋고 음질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베타맥스에 비해서 화질과 음질이 떨어지는 1년 뒤에 나온 마츠시타가 내놓은 VHS에 밀려서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 네, 비디오 테이프의 표준이 이제 VHS 그리고 VHS보다 작은 게 베타, 소니 예. 베타라고 하는데 소니가 VHS에게 밀려서 고전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녹화 시간 때문이었어요. VHS는 화질과 음질이 떨어지지만 녹화 시간이 3시간이었거든요. 예. 근데 소니의 베타맥스는 화질과 음질을 좋게 가져가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1시간 40분이 최대였어요. 아, 긴 영화들은 안 들어가겠네요. 네. 근데 소니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낼 때 당시만 해도 드라마를 미국이나 일본의 드라마를 녹화하는 예. 거에 주안점을 줬거든요. 근데 뭐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값비싼 가전 제품을 구매하는 가정의 결정권은 주로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요? 예.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와 뭐 세탁기 이런 모든 가전 제품들 좀 비싸다 네. 싶은 건 다 남자가 주머니를 여는 걸 허락해야 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소니는 드라마를 타겟으로 했는데 남자들은 드라마보다는 스포츠가 더 중요했어요. 그렇죠. 스포츠 경기를 녹화하는데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구나 미식축구 이런 거는 그렇죠. 2시간이 훨씬 넘잖아요. 미국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3시간 가까이 되는 그 미식축구를 녹화하고 싶은데 슈퍼볼 경기를 녹화하고 싶은데 소니 베타맥스를 갖고 있으면 테이프 2개를 갖고 가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90분 경기에 20분 하프타임이 존재하는 축구 경기도 추가 시간 때문에 녹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 예전에 집에 소니 베타가 있었거든요. 예. 축구 경기 할 때 마지막 장면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녹화가 안 돼서 테이프가 다 돼서. 이야. 근데 VHS는 3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됐어요. 예, 예.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비디오 영화 대여 시장이 커졌거든요. 80년대 들어오면서. 소니가 만든 이 베타맥스는 2시간 안팎으로 제작된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에 담으려면 2개로 나눠서 담아야 돼요. 그렇겠네요. 45분 이런 식으로 담았거든요. 근데 VHS는 하나로 나왔어요. 근데 블록버스터 같은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2개 빌리겠어요? 하나 빌리겠어요? 당연히 하나죠. 화질과 음질은 2개가 더 좋은데? 그래도 하나입니다. 소비자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 빌린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 이 베타맥스의 경험 때문에 CD는 무조건 베토벤 교향곡 9번 연주 시간 74분에서 76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예. 실제로 CD가 나오기 전에 카세트 테이프와 LP판에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네. 다 2개였어요. LP 2개, 2장,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도 2개. 예. 근데 이 소니 입장에서 보면 필립스의 말을 들어주게 되면 교향곡 연주를 2개 CD에 담아야 되는. 그렇죠. 즉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실수, 베타맥스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거든요. 결국 필립스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필립스가 양보하면서 CD는 소니의 주장대로 즉 직경 12cm가 표준이 됐고 네. 또 16비트를 채택했고 이름만 필립스의 컴팩트 디스크라는 것이 됐고 1981년 처음 CD로 녹음된 앨범이 나오면서 CD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CD가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번에는 음반업계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저항합니다. 아니 음반업계는 또 CD를 왜 반대합니까? 이거는 소니와 필립스가 자기들을 이용하는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 전에도 LP도 있었고 카세트 테이프도 있었고 네. 이런 휴대용 음원 기기가 다 있었는데 네. CD 생겼다고 뭐 문제가 되나요? 70년대 후반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카세트 테이프가 이 음반으로서의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LP 시장을 능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카세트 테이프를 누가 만들고 누가 주도했죠? 소니하고 필립스요. 필립스와 소니죠. 네. 필립스와 소니가 그 만들었던 카세트 테이프의 제작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음반사들이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투자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게 더 좋은 기술입니다.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예. 갑자기 음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어디서 약을 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네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어쩌라고. 그렇네요. 또 이 새로운 걸 하라고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게다가 CD를 제작하고 또 CD 플레이어를 만드는 전자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소니와 필립스에 로열티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도상률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니와 필립스가 음반사들의 돈을 뜨들궁리를 하고 또 자신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라이센스비와 CD 플레이어를 팔려고 하는 음모다, 수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 4월 아테네에서 열린 이 세계 음반협회에서 네. 거의 모든 음반사들, 그러니까 소니 뮤직과 예. CBS 소니 뮤직과 필립스 그만 두 회사도 음반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이 두 회사만 거의 CD에 찬성하고 나머지 음반사들은 거의 다 CD를 도입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CD가 그러면 갑자기 음반 산업계에서 수용됐던 뭐 계기가 있나요? 이게 이제 그 베를린 피엘의 전설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란 예. 혹시 아세요? 카란이라고 전 그 단어만 합니다. 백발에 눈을 감고 지휘하는 예. 니발소라든지 이런 데 가도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이 마에스트로 베를린 피엘의 전설적인 지휘자 마에스트로 카란이 CD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요. 네. 당시 카란과 베를린 피엘의 연주는 도이치 그라모폰이라는 음반사에서 음반으로 발매가 됐거든요. 네. 근데 카란과 베를린 피엘은 80년대에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반드시 소장해야 되는 앨범이었어요. 다른 음반사와 마찬가지로 도이치 그라모폰 역시 CD는 절대 도입할 수 없다라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카란이 도이치 그라모폰 수뇌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와 베를린 피엘은 CD가 아니면 녹음하지 않겠다. 이렇게 카란이 한마디를 던지고 음정을 던지니까 이 도이치 그라모폰이 난리가 나요. 이분은 왜 갑자기 CD 애호가가 됐나요? 사실 CD 개발에 마쿠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카란이에요. 카란이 1971년 소니 연구진이 베를린 피엘 연주를 세계 최초로 디지털로 녹음해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카란에게 자신들이 녹음했던 그 음악을 들려주거든요. 예. 근데 그때 카란이 소니의 오건 오디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날로그보다 훨씬 좋네. 이것은 미래의 소리다. 근데 오건 오디오의 귀와 이 머릿속에 이것은 미래의 소리다라는 마에스트로의 말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건 오디오 본인도 지휘자인 동시에 클래식 애호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카란인데 그 카란이 이것이 미래다라고 해버리니까 오건 오디오 입장에서는 필립스가 CD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했을 때 당연히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란이 1979년에 소니와 필립스가 우리가 앞으로 CD라는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그 자리에 카란이 가장 가운데 있었어요. 예. 소니의 그 아키오 회장이 왼쪽에 서고 카란이 가운데 서고 그리고 필립스의 오디오 부분 사장이 오른쪽에 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카란이 대단한 역할을 했었는데 카란이 또 오건 오디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CD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하나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분이 아이디어를 준 거네요. 네, 소니가 12cm 크기 그리고 74분의 녹음 시간을 처음으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역시 카란의 한마디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카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이치 그라모폰이 난리가 나요. 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는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카란이 고집을 못 꺾으니까 할 수 없다. CD로 내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마케팅 포인트가 잡혀요. 네. 마에스트로 카란이 말한 마법의 소리가 CD고 그리고 현장의 모든 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영구히 소장할 수 있는 매체. 야.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가 잡히니까 전 세계의 클래식 애호가들이 난리가 납니다. 너도 나도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란이 이렇게 나오니까 레나드 번스타인 같은 다른 지휘자들, 명지휘자들도 나도 CD로. 그러니까 클래식계를 중심으로 해서 CD 음반이 굉장히 많이 제작되고 굉장히 많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럼 최초의 CD 뭐 녹음된 파일 뭐 이런 거는 카란이 했겠네요. 1981년에 소니와 필립스가 CD의 테스트를 위해서 최초의 CD 녹음을 했는데 네. 이때 녹음을 카란이 지휘한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이었어요. 본인이 최초 CD 녹음자란 타이틀도 가져가셨네요. 근데 필립스 입장에서는 카란이 이렇게 나서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필립스 뮤직을 갖고 있는데 예. 그 경쟁사라고 하는 도이치 그라모폰에 속해 있는 분이 자꾸 이렇게 관여를 하시니까. 근데 카란이 가진 위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카란이 전면에 나가게 되는데 이후에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니까 CD가 발매 4년 만에 LP를 추월합니다. 이야, 빨라졌네요. 발매 4년 만에 LP를 추월하고 화려한 CD 시대를 열었고 전 세계에서 2천억 개가 팔려나가요. 카세트 테이프가 1,000억 개 팔렸거든요. 예.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음반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꾼 슈퍼스타가 됐고 음반사들은 소위 말해서 CD로 떼돈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CD로 우리가 뭔가 음악을 들을 때는 뭐 클래식 같은 걸 들어야 된다.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던 게 처음에는 클래식 전집들이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걸 하나도 아니고 통으로 사게끔 돼 있더라고요. 워낙 이제 음원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또 CD를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 CD가 클래식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클래식 쪽에서 CD를 열었던 거네요. 클래식을 부흥시킨 주역이 또 어떻게 보면 CD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팝과 대중가요를 부흥시켰던 CD라는 슈퍼스타의 시대를 마감시켰던 아이팟으로 대표되는 MP3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본을 누는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이직입니다. 예, 이직. 네. 사실 직장인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키워드인데요. 네. 예, 이 키워드를 특히 고르신 이유가 있겠죠. 예, 요즘은 주변에서 이직했다는 얘기 듣는 게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대기업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사실 신입사원 공채, 대기업 공채 이런 건데 지금 4대 그룹 중에서 삼성만 이 대기업 공채가 남아있거든요. 다른 곳들은 다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신입도 경력 같은 신입을 뽑는 시대니까 경력직 채용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이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이직이란 키워드를 잘 들여다보면 요즘 기술 발전의 영향도 볼 수 있고 또 국가 간의 산업 경쟁력 차이, 뭐 기업 문화의 변화 이런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 이직을 가져왔습니다. 이직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즘 정말 이직을 많이 하긴 합니까? 체감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럼 얼마나 하나 숫자를 찾아봤는데요. 예. 직장인 중에서 이제 이직을 얼마나 했을까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7.2%가 한 번 이상 이직을 해봤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77.2%니까 4명 중에 3명꼴로 이직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이게 요즘 트렌드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 한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을 다니는 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모습인데 예. 이미 많이 변해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10년 이상 직장을 다닌 사람 중에는 85% 이상이 한 번 이상 해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의 직장인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직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들도 있습니까? 예, 정부 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대략 15% 정도의 직장인이 직장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자료가 지난해 6월에 나온 2020년 통계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이직을 한 직장인이 14.8%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는 뭐 대이직 시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활발했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아마 이 수치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에 3명은 이직을 해봤다라고 나오고 2020년 통계에서는 무려 15% 가까운 비율이 이직을 한 직장인의 비율로 확인됐으니 정말 이직이 활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직이 활발해지는 이유도 있겠죠. 예, 직원을 뽑는 기업 그리고 이직을 바라는 직원 수요와 공급 양쪽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업을 보면요. 필요한 경력을 가진 직원을 그때그때 뽑는 방식, 이게 이직이 활발해진 이유겠죠. 이렇게 채용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기업들 그런 곳들은 이제 수백 명씩 뭐 몇 기 공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을 대거 뽑은 다음에 이들을 회사에서 키워가지고 나중에 과장도 만들고 그중에서 부장도 만들고 또 사장까지 만드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은
뭐 어떤 전공만 하면은 그냥 그 사람 뽑아놓고 무관한 전공을 뽑아놓고 그냥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무랑 관련이 낮은 그냥 고시 같은 시험으로 몇백 명을 뽑은 다음에 사실상 다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할 수 있었던 방식인 건데 그나마 이게 유지됐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소득 국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워낙 부족한 거예요. 뭐 특별히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부족하니까 그냥 머리 좋고 좋은 학교 나온 학생을 왕창 뽑아서 우리가 알아서 키우자. 이게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고비용 구조인데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경력도 갖춘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발자나 디자이너 같은 직군을 보면요. 옛날에는 미대 나오거나 뭐 전산학과 나온 학생 그냥 채용을 해서 처음부터 가르쳤는데 지금은 학교 다닐 때부터 뭐 학원도 다니고 혼자 공부도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예. 또 이 친구들이 바로 대기업에 안 들어가고 좋은 스타트업 같은 데 들어가서 실력을 몇 년 동안 쌓은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실무 경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그냥 경력 시장에서 뽑는 게 훨씬 낫다. 대기업 입장에선. 그런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예. 이렇게 이직 후보군이 탄탄해지니까 옛날처럼 큰 비용을 들이는 공채는 없어지고 이직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뭐 사실 기존의 경력을 가진 직장인들에게는 뭐 좋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신입사원들 본인들이 예전과 달리 이제는 본인들의 자비로 뭔가 역량을 키운 다음에 구직 활동을 해야 되니까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사실 직장인들은 자신의 기술만 좋으면 이직하면서 연봉도 올리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된 거긴 하죠. 예. 뭐 나는 신입인데 왜 경력을 요구하나 억울한 면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에게도 선택지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어 전문가나 헤드헌팅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직은 직장인의 커리어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요. 평범한 직장인들은 연봉 인상률 한 3%에서 5% 정도. 또 회사에 따라서는 동결하는 것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이렇게 임금 인상이 먼 일이었는데 구인구직 플랫폼 잡플래닛에서 헤드헌터들 상대로 물어보니까 이직자가 이직을 할 때 보통 연봉이 얼마 정도 오르나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10에서 15% 정도였다. 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꽤 오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걸 비교하면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연봉 인상을 한 번에 이직을 했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그냥 연차에 따라 따박따박 연봉을 올리던 호봉제를 주로 했는데 예. 요즘은 거의 연봉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있다면 인정만 받으면 그냥 그 회사로 옮길 때 내 연차에 무관하게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차보다 경력, 커리어를 보고 데려와서 대우를 해주니까 가는 직장인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요즘은 어차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져가는 추세라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직만 잘해도 한 번에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내가 조금 당장은 덜 받아도 뭐 나중에 부장 되고 하면은 보상 받을 거야 이런 거였지만 요즘은 그런 게 깨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직 시장을 눈을 돌리는 것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한 회사에 충성을 해 성공한다 이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스타트업 열풍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내가 이제 부장님 되는 게 직장 생활의 성공이었는데 요즘은 스톡 옵션 사냥이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 다니던 직장인이 신생 스타트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거기서 상장전 스톡 옵션을 받고 그거를 나중에 상장을 하면 또 그걸 팔아서 큰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작은 회사로 넘어가서 조그마한 스타트업에서 다시 커리어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즉 A급 개발자들이 이제는 더 밑에 있는 스타트업으로도 가고 아니면 다른 회사로도 이직하면서 다른 식의 성공을 꿈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트업의 업계가 융성한 것도 이런 이직 시장의 활성화에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마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선 야 이직하면 이렇게 급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이제 귀가 쏠깃하신 분들이 그렇죠. 계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직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앱을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듣긴 했는데요. 원래 이 기술 발전도 이직 열풍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하면 이직 같은 거 하면은 비밀 작전처럼 예. 뭐 지인들끼리 암암리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기업이나 사람이나 서로 찾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자리가 났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비 후보군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앱 하나로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앱 같은 거에 서로 정보를 등록을 해요. 네.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경력사항을 등록하고 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기업도 이런 포지션에 대한 공고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이 헤드헌터들이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서로 연결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더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직하는데 드는 수고 같은 걸 거래 비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경제학적으로는 이 비용 자체가 앱을 통해 많이 줄었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건 이직 옛날에 어려웠던 건 이직 시도하다가 소문 나면 이제 맞아요. 회사에서 굉장히 눈치 보이죠. 예. 이건 지금도 당연히 똑같은 건데 지금은 앱 같은 걸로 암암리에 할 수 있으니까 훨씬 거래 비용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앱 같은데 자신의 커리어가 어떻고 자신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놓으면 뭐 헤드헌터라든가 관련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쉽게 연락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그 관련된 앱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경력사항을 등록해 놓으면 헤드헌터가 먼저 연락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나는 궁금한 데인데 예전에는 거기 다니는 사람을 정말 어렵게 찾아서 물어보든가 예. 아니면 이럴 거야 그냥 생각만 하고 가봤는데 현실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익명 앱을 통해서 그 회사 다니는 재직자들의 리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을 대표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구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왜 좋은가 여쭤봤더니 옛날에는 그냥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접근하기가 조심스럽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플랫폼을 쓰니까 여러 구직자들을 자기가 쉽게 면접 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다 이제 앱을 통해서 보안 유지가 되니까 좋았다고 하고요. 보통 연봉의 한 7% 정도를 수수료로 준다고 해요. 그 이런 앱이나 헤드헌터 분들에게요. 네, 채용을 하고 나면은. 근데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연결만 시켜준다면 그 정도 부담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직자에게도 좋은 게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직을 성공하면 플랫폼에서 한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렇다면 기업에서의 그 수수료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직하는 사람도 정보도 많고 보상도 받고 서로 윈윈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직 시장이 활발해지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임금이 더 올라가는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 사장님들이 비교하면서 비교가 쉬워지니까 급여를 더 깎는 건지 뭐 어떻게 되나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 사례가 바로 미국인데요. 요즘에 실리콘밸리 뉴스 보면은 연봉이 막 수십만 달러씩 되는 개발자들이 한 회사에서 몇천 명씩 잘렸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백수가 됐나? 예. 그게 아니라 이들 중에 상당수가 제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해요. 제조업이요. 지금까지는 IT 회사에만 다녔는데 예. 제조기업을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IT 개발자들 모시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몸값이 비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리가 없잖아요. 제조업을 이제 낯서니까. 예. 요즘 많이 갔는데 이런 A급 개발자들이 가서 뭘 하냐 하면 제조업체에 IT 혁신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미국 분위기인데 IT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계에 IT 인재들이 이직을 하면서 갑자기 혁신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지금 위기를 맞았지만 혁신이 오히려 미국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경직된 고용시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연한 이런 이직시장 덕분에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긴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경제 규모도 크고 내노라는 회사도 제일 많은 곳이니 이직이라는 것도 훨씬 더 활발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은 직종 간 이직을 말했는데요. 사실 미국은 지역 간 이직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요즘에 미국 실리콘밸리나 이쪽은 굉장히 어렵다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 하지만 다른 지역은 또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요. 예. 미국 동부나
텍사스 같은 곳은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부에 있던 고연봉 직장인들이 젊은이들이 지금은 또 동부나 남부로 이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동네를 아예 옮겨버리는 네, 거예요. 동네를 아예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동부에 있던 직원들이 실리콘밸리를 향해 왔거든요. 예. 이 말은 한 국가 안에서 이직이 활발해지면 이런 소중한 인적 자원이 경제가 좋은 곳으로 쉽게 이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직이 활발해지만 예전에는 일본 같은 평생 한 회사만 다니는 곳은 여전히 일본은 아직까지 이직이 좀 별론가요? 이직이 이제 어려운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인데요. 예.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대기업 스타일의 전형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종신 고용, 호봉제 구조가 남아 있는데요. 일본의 이직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금 제도가 꼽힙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면도 있지만 이 퇴직금 제도가 크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우리랑 다르게 퇴직금을 사내 규정으로 정해서 지급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퇴직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퇴직할 때 회사에서 자기들 사규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싶으니까 장기 근속자가 아니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충성을 하면 회사가 당신의 노후까지 다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냥 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더 뜨는 회사,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개인에게도 아쉬운 점이겠지만 국가 경제 관점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일본과 미국의 이직 시장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기술이라고 해서 네. 그 위에 선배들에게 직접 만드는 비법 아닌 그쵸. 비법을 배워야 되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그 선배의 노하우를 다 못 배우고 가다 보니 본인의 커리어가 단절되거나 숙련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 미국의 주력 산업은 어떻게 보면 ICT 분야다 보니 이건 선배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깨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인더스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직이 한 곳에서는 활성화되고 한 곳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분야가 자꾸 바뀌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발달될 것 같아 보이세요? 국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 빠르게 또 경력 중심으로 이직 중심 시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제조업 국가 중심, 제조 국가 중심이니까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네.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고 있는데요. 가장 변한 직장인들의 이제 생각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난 그냥 회사에 월급 받는 사람, 노동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요즘은 평판,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직장인들도 어떤 평판 자본, 경력 자본이라는 게 생긴 거고 예. 사업가처럼 일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큰 성과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은 분위기의 전환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조지 마이클과 퀸이 함께 부른 Somebody to Love입니다. 프레드 머큐리 사후 후에 퀸의 나머지 멤버와 조지 마이클이 함께 작업했는데요. 이 당시 조지 마이클이 웸을 그만두고 퀸으로 이직하는 거 아닌가라는 유머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직에 대해서 배워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